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지효입니다. 오늘은 심악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우계와 율곡의 아주 친한 친구였으면서, 그래서 세 분이 주고받은 그 편지, 사면수관을 만든 구봉 송익필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익필 선생님은요, 2007년 그 8월 달에 이달의 문화인물로 지정이 되셨던 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곳이 바로 심악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한강의 모습입니다. 출판도시 약간 위쪽이겠죠. 거기에 송익필 선생님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데요. 송익필 선생님의 모습은 이건 인터넷에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평생 피해 다닌 모습이죠. 자, 그래서 거기를 가면 구봉 송선생 유호 기념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정말 찾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거기서 제자를 가르치고 터가 넓었을 텐데 지금은 뭐 서너 평이나 될까 말까 한 곳에 창고 건물이 짓고 뭐 부동산 사무실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정말 찾기도 어려운 곳인데요. 구봉산은 그 전에는 이제 구봉산으로 불렀는데 숙종 때 이곳에서 이제 궁에서 기르던 학을 여기서 찾았다고 해서 심악산으로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광해군 때에는 이 교화에 천도설이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렇지만 이 산이 정말 200여 미터로 높지는 않지만 이런 말이 있죠. 산이 높다고 명산이 아니요. 낮아도 기온이 뭉쳐있으면 명산이다. 심악산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올라가 보면 바위도 정말 멋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개성의 송악산이나 북한산 이런 데 이제 전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쟁 때도 여기는 굉장히 중요했던 곳이죠. 구봉 송익필 선생님은 자는 운장이고요. 호는 구봉이고 봉과는 여산 송씨입니다. 안당 선생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 진외 증손으로 안당이 대대로 살던 곳은 북악산 아래 청와대 뒤에 전망과 기온이 좋다는 대은암이라는 곳이었다고 하는데 그곳에서는 큰 인물이 나올 곳이라는 말이 있어 왔고 크게 숨어 사는 곳이라는 이름이기도 하지요. 고조모가 안당의 노비였습니다. 아버지 송사련이 외가가 되는 안당의 아들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동인 측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송사련의 입지는 당산까지 올라갔는데 이것이 모두 구봉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조선사회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구봉 형제들은 벼슬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벼슬에 나갈 수 없게 되자 구봉은 심악산으로 와 제자들 가르치고 그때 구봉산이죠. 근처에 살던 율곡이나 우계 성원과 교류를 하였죠. 그때 서로 주고받은 편지 등이 이제 나중에 구봉이 정말 피해 다닐 때도 그걸 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곡이 48세로 일찍 떠나고 우계 성원이 65세로 죽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아들이 이제 내려오고 하니까 아버지 구봉이 이제 서문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봉은 아버지의 업으로 53세부터 이렇게 나머지 60세까지 한 7, 8년을 이렇게 피해 다니는 그래서 우리 연속극에서 추노 있었죠? 그 주인공이 바로 구봉 송익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당진 인사는 김장생의 삼촌 김은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일족들을 돌봐줬다고 하고요. 그런 인연으로 묘도 당진에 있고 구봉 집도 김장생 집안에서 내주게 됩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안당은 고려말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한 안양선생, 거기에 직계 후손인 안도누인데요. 좌의정을 지낸 안당의 아버지죠. 그리고 안도누는 노비 감정에 의해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또 결혼해서 구봉의 아버지 송사련을 낳은 거예요. 안당과 송사련은 조카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안당은 송사련을 성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그가 정오픈벼슬인 관상감, 판관을 지낼 수 있도록 했는데 근데 송사련은 여기에 만족을 안 하는 거예요. 한스러워했다고 하죠. 그 송사련은 안당의 아들이자 자신과는 외사촌 형제인 안척겸, 안척음 형제가
어머니상을 치를 때 조광조 등 살인파에게 피해를 입힌 동인 신정 등을 없애려는 계획을 듣고 이들을 고발합니다. 이 일로 안당과 아들들은 처형되고 신사무옥이죠. 이게 집안은 멸문지화가 되고 재산과 노비는 꼭 밀고 한 송사련이 차지하게 됩니다. 송사련은 당선간의 벼슬을 받고 공신에 책봉되고 죽는 날까지 정말 양반 신부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살인파가 다시 집권하자 그 화는 아들들이 받게 되는 거죠. 동생 한필과 함께 초시에 합격을 하죠. 구봉이. 그 다음에 이제 대과에 뽑혔으나 노비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과거에 응시할 수가 없어서 벼슬길에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율곡이나 이산해 등이 이런 지인들이 송해필의 재주를 아깝게 여겨서 상소를 올려 풀어주려 했으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1575년 송사련이 80세를 일기로 죽었는데 그때 이제 구봉 나이는 42세죠. 원한의 삶을 친 안당의 후손들은 아들 송해필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평생을 피해 다녀야 했고요. 분이 풀리지 않은 안당의 후손들은 나중 송사련의 묘소까지 파헤치고 시신을 난도질했다고 합니다. 이율곡은 조선 역사상 구도정원공이란 말답게 정말 학자이면서 이제 정치가 있는데 그러한 율곡이 23살에 천도책의 장원으로 합격을 하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질문을 던지니까 율곡이 이랬대죠. 송구봉의 학문이 고명하고도 넓으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거기가 할만하다. 했더니 구봉은 그 많은 질문에 아주 물 흐르듯이 의문이 없을 정도로 대답을 다 해줬다고 하죠. 선비들은 그의 학문과 깊이에 감탄하였고 그때부터 구봉이 이름이 더 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송한필도 명성이 높았는데 율곡은 성리학을 논할 만한 사람은 오직 송익필, 송한필 형제뿐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송익필은 비록 송사련의 아들이나 노년에도 독서에 힘써 학문이 깊고 경서에 밝았으며 언행이 바르고 고다 아비의 허물을 덮기에 충분하였다. 이리하여 이 성원도 존경하는 친구로 여겨 이이가 서울의 임용을 허가하자고 주장하는 의도는 다만 훌륭한 인물을 구하여 임금을 보필하자는 것일 뿐 일개 송익필에게 사심을 둔 것은 아니었는데도 사람들은 대부분 이 과실로 돌린다. 이렇게 선조실록에 실려 있다는 겁니다. 타고난 재능이 특출했으나 벼슬에 나갈 수 없음을 알고 송익필이 26세 구봉산으로 이제 돌아왔고요. 그때 이제 이 율곡과 이이와 이제 교류를 하면서 성리학을 이야기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송익필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12살 된 김장생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느 스승이 배울 만한가 해서 가장 그럴 만한 사람 찾아온 게 바로 이제 송익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구봉의 학맥은 나중에 사계 김장생, 그 아들 김집, 그리고 또 노론의 영수 송시열까지 이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산의 최경창, 백광훈 이런 사람들과 함께 당대 8대 문장가의 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매월당 김시습, 추강남여원과 함께 산림 삼걸로 불렸죠. 이분들은 이제 생육신, 두 분 생육신이었죠. 그런데 안씨 집안의 영모가 조작된 것이 밝혀지면서 송익필의 외할머니가 안씨 집안의 천첩이었다는 걸 밝혀내면서 송익필 형제들을 포함한 그 안씨 집안의 이제 산업비로 다시 환송이 됐고요. 이를 피해 다니는 도중에 정열입의 영모 관련 기축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천여 명의 동인들이 제거되는 사건이죠. 근데 이 정철이 이거를 맡았는데 그 속에는 송익필과 이것이 짜고 한 것이다. 송익필이 뒤에서 다 조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송익필이 더 이제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당시 서인을 이끌던 정철과 대립하던 인물들은 동인의 이발, 백유양 등이었는데 안당의 후손들은 이들과 손잡고 송익필을 아주 송익필과 친한 정철까지 함께 모함을 합니다. 정철이 잠깐 선조의 신임을 잃은 사이 송익필 일가는 다시 안당감리 노비로 전락을 했고요. 이때부터 송익필은 성과 이름을 바꾸면서 전국을 이곳저곳 돌아다녔다고 하죠. 떠돌아다녔다고 하죠. 송익필의 어머니가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죽은 이의 신분을 쓰는 명정을 맡을 사람은 아무도 이걸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 쓸 사람은 내일 온다. 그게 바로 율곡이었어요. 율곡은 친한 친구였지만 율곡이 좀 깐깐한 학자였죠. 절친한 어머니, 친구 어머니지만 이렇게 썼다고 하죠. 사비, 산호비, 막덕,
이름이 막덕이죠. 지구, 이제 명정이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것을 받아들이죠. 송익필은. 이때 송익필은 동인 세력의 이산해로부터 율곡을 비난하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요. 율곡과의 그동안 쌓을린 그 의리를 택한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산해를 풍자하는 시를 써서 이산해의 분노를 샀죠. 그러니까 이로써 송익필은 동인에게 공공의 적이 된 거죠. 송익필을 비호해주던 서인 또 율곡이 이제 또 죽어요. 48세로. 그러니까 이제 정말 직격탄을 맞은 게 바로 구봉 송익필입니다. 친구 이산해와 정철 등의 도움으로 전라도 진안 등으로 정처 없이 피란을 갑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에 60세가 되어서 유배에서 풀려났는데 만년에는 정해진 주거지를 얻지 못하고 전국 여기저기를 떠돌다 당진군의 마양촌, 거기에 이제 김장생의 삼촌 김은위가 살았는데 그분의 배려로 이제 거기 들어가 살았는데 그때부터 한 3, 4년을 마음 편하게 살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당진에서 생을 마감해서 묘가 당진에 있고요. 저것이 바로 한제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쓴 파주에서 태어난 그 사면수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율곡과 우계, 구봉의 편지를 엮은 책이고요. 이 책은 율곡이 우계 성원 송익필을 20대 약관의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쉼없이 주고받은 편지를 수록해서 묶은 것인데요. 편지 내용들은 소소한 이야기부터 철학적 담론, 세상을 경영할 정치적 방향까지 그 깊이와 넓이가 아주 한량없었다고 하죠. 세 사람은 나이도 비슷했고 도학을 함께한 도로서 평생 돈독한 우정을 지니며 살았죠. 율곡은 율곡리에 본가가 있었고요. 우계 또한 파산골로 지역적 연고가 같았던 거죠. 이분들의 그 무대가 바로 파주였다는 거에 또 한번 자부심을 느껴보실 만하시죠. 사면수관은 이러다가 2013년 파주에 살고 있던 율곡, 우계, 구봉 세 사람의 편지로 이제 오간 것을 모아서 한국고전번역원에서 펴낸 서간집입니다. 2004년 보물로 지정되어 현 삼성미술관 리움에 이것이 있죠. 자, 사면수관은 구봉이 서문을 쓰고 현승편이라 이름 붙인 뒤 구봉 집안에서 바로 직제자 김장생에게 전해진 뒤 김장생의 육대손 김상성에 의해 11권 5책으로 된 문집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된 거죠. 그 중에 4, 5권에 이 사면수관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사면수관은 사기 집안에서 이렇게 소장되어 내려오다가 수제자 우암 송시에게 갔고 우암은 다시 또 수제자인 수암 권상하에게 이것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삼성미술관 리움에 갔다는 거죠. 전해오는 얘기로는 우암이 귀향을 갈 때도 율곡일기 친필본과 이 사면수관만은 꼭 끼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면서 애지중지했는데 후대에 이루어진 구봉집 현승표는 이 같은 배경으로 볼 때 구봉의 제자인 사계 집안과 우암 집안의 주동이 돼서 엮어진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면수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송선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 보면 여기 혼 이렇게 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봤을 때 이제 우계 성원이 송필에게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한번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구봉이 율곡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남겨진 것을 보면 먹을 보내주셨는데 깊은 마음 씀씀이로 여기고 잘 받겠습니다. 이 먹을 사용하여 제 자신의 잘못을 기록하여 가르침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율곡이 대제에게 임명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형께서 문영에 임명되고 또 앞으로는 재상이 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후대의 유자를 살펴본다면 가만히 있을 때는 도를 논하고 의리를 지키다가 한 번 움직이면 초심을 곧 잃어버립니다. 감히 천박한 의견을 말합니다. 율곡이 또 잘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율곡이 48세로 죽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요. 율곡이 죽음에 대한 구봉의 제문입니다. 제문에 아 슬프다. 하늘은 어찌하여 형에게 따뜻한 마음과 부드러운 몸가짐, 더불어 즐길 줄 아는 넉넉함, 상쾌하고 정결하며 맑게 트인 자질들을 주고 긴 목숨은 주지 않았습니까?
하늘은 어찌하여 형에게 어질고 너그러우며 성실하고 밝으며 차분하고 순수한 학문을 닫게 하고서는 학문을 펼칠 세상을 윤택하게 할 복은 주시지 않았는지요. 정말 글을 잘 쓰시죠. 마음으로 우러나는 글. 이번에는 우계가 구봉에게 쓴 편지입니다. 보내주신 시는 마음 먹은 대로 지어져서인지 문장이 뛰어납니다. 제가 미칠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다시 읽고 음미해도 한없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또 우계가 오미자를 조금 보냅니다. 집에서 차 마시는 용도로 두시기 바랍니다. 삼가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묻습니다. 잘 계신다는 소식을 들어 멀리 있는 저의 마음이 위로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잘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쭙는 거죠. 육포 세 덩어리를 아울러 보내드립니다. 평상시대로 드십시오. 이게 1580년에 쓴 이고요. 그러면 율곡이 돌아가시기 4년 전이네요. 율곡이 158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항상 형께서 질병이 없고 기력이 건강하여 날마다 학자들과 더불어 인후에 침잠하는 모습을 생각하노라면 나도 모르게 부럽고 감탄이 이어집니다. 제가 지금 오는 것은 오로지 형을 만나고자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왕님해 주셔서 며칠간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1582년 가을에 이제 우계촌을 한번 방문해서 머물다 가달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자, 구봉이 우계에게 이제 쓴 어느 날의 일기입니다. 이것이 구봉지 모본에 있는데요. 지난 봄 조상의 산소에 성매하러 가는 길에 밤에는 걷고 낮에는 쉬었는데 예측할 수 없는 칼날이 앞뒤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글을 올릴까 하다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형께서는 마음속 말을 다하여 가르침을 주셨는데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만날 기약이 없으니 어찌 그 한스러운 마음이 형보다 작다 하겠습니까? 젊은 시절 저는 사귄 친구가 많으나 혹은 문장으로 혹은 관직으로 사귀는 방법이 각각 달랐습니다. 그러나 노둔한 성정을 채찍질하여 마음을 한 가지로 하고 주위 환경이나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율곡도 죽고 형은 세상에 홀로 버림받아 있으니 율곡이 죽은 다음에 우계가 굉장히 힘들어졌죠. 동인들의 막 그런 걸 받고 홀로 버림받아 있으니 저는 아마 들판을 헤매다가 필경 어느 이름 모를 산에 뼈를 묻겠지요. 얼마나 처절하고 안 됐습니까? 지금은 남쪽으로 내려와 두 다리가 너무 아파 굽혔다 펴지를 못합니다. 우아는 밖에서 들어오고 병은 속으로 파고드니 죽음이 나을 듯도 합니다. 다만 인간 세상 다소간 마치지 못한 일이 있으니 그것이 서러울 뿐입니다. 정말 마음에 있는 글을 썼죠. 그런데 우계가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까 편지 하나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우계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리가 먼저 도착했다고 했죠. 천리 먼 거리를 두고 바라만 보고 있는데 죽음이 아침 저녁으로 있습니다. 정으로 보내주신 서찰 세 장은 죽기 직전에 갑자기 도착했습니다. 위로됨을 어찌 이루 말하겠습니까? 이거는 저번에 우계 선생님께서도 읽었는데요. 한 통의 서찰을 받고 눈물 줄줄 흐르니 병중에 다정한 말이 죽은 뒤에 전해서네. 호연지기는 평소에 밝은 태양과 같았는데 유학은 이날 저녁 황천에 닥치었네. 죽었다는 소리겠죠. 돌아가셨다는. 삼경의 달빛 아래 연잎에 이슬이 맺혔고 말리 먼 하늘 가을 강에 눈이 닫혔네. 풍물은 도리어 인사 따라 변하지만 신교가 가물거려 그저 그대가 그립기만 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요. 살았을 때 율곡이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선조에게 송이필을 소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궐에 들어선 송이필은 임금 앞에서 고개를 들지 않았는데 선조가 자꾸 고개를 들라 하니까 겨우 고개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눈빛에서 뿜어나오는 기가 너무 사납고 위협적이라 선조는 얼른 고개를 돌렸다고 하죠. 나중에 율곡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게 어디 사람의 눈빛인가? 그러면서 기용을 안 하죠. 이제 이만큼 기가 세고 강했던 분이 바로 구봉이죠. 눈빛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할 정도였던 송이필은 동인과 서인이 대립하던 붕당 정치의 막후에서 실력을 행사하던 서인 세력의 뿌리였다. 이 기초곡사가 이제 정철과 이렇게 구봉이 합작품이라고 이제 동인들은 믿었고 또 선조도 그렇게 이제 또 믿었던 거죠. 1752년 송이필은 충청감사 홍계의 상소로 비로소 사은부 지평이랑 관직을 얻고 돌아가신 다음에요. 명예를 회복합니다. 죽은 지 153년 만의 일이었어요. 송이필의 제자 김장생과 김집, 송시열 등 노련 세력이
아주 세상을 정말 좌지우지할 때였는데도 이 벼슬 추중이 쉽지 않았죠. 그는 이제 구봉은 66에 거기서 이제 숨을 거두는데요. 크게 숨어 있는 곳이란 뜻인 대은함에서 태어났다가 또 죽을 때도 숨은 꼴에서 돌아가신 형상이 되는 거죠. 김장생이 제자 송시열과 송중길의 의논에 그의 묘비문을 짓고 비석을 세웠죠. 그 영조 때 송이필은 정오품 사원부 지평에 증직되었고 한일합방이 되어도 이제 이런 거는 중요했어요. 학자들 간에. 1910년에는 종이품 홍문각 제약에 추중되고 문경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고 하지요. 자, 율곡의 소개로 이순신도 여기 찾아가서 제자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훗날 국난에 대비하는 수련을 쌓았다고 하고요. 지모가 뛰어났고 제갈공명에 비유되는 인물이지만 서울이라는 신분의 한계를 넘지 못한 시대의 풍운하였죠. 그렇지만 그는 학문과 재능에 자부심이 높았고 고고하게 처신하였고 누구도 탓하지 않았다고 하죠. 명석한 두뇌를 이렇게 타고났지만 그래서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 이런 책을 쥐고 다니면서 우리에게 삼면수관이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준 구봉 선생이 어떻게 이 나라의 인심이 이럴까 했는데 또 나중에 그 제자의 삼촌이 이렇게 또 잘 하는 거 보면 그런 분들의 인연에 감사드리고요. 이런 책이 나오도록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운명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살아있게 해준 구봉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묘는 이렇게 생겼고요. 송이필이 전라도로 가는데 보름달이 떴어요. 그러면서 이런 시를 씁니다. 둥글지 않을 땐 언제나 더디게 둥글다고 한탄했는데 둥그러지고 나선 어찌하여 일이 쉽게 기우는가. 서른 밤에서 둥근 날은 하룻밤이러니 100년 인생의 심사 또한 모두 이와 같으리라. 참 잘 쓰셨죠. 구봉 송이필의 묘소와 사당은 바로 이판제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당진이죠. 이것을 이렇게 비석이 여기 서 있고요. 네. 여기도 이렇게 심악산에 서 있는 것처럼 거북이 모양의 비석이 하나 서 있죠. 저희가 2017년에 거기 묘소를 찾아갔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은진송신에서 나와갖고 정말 아주 열심히 설명을 해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잘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구봉 선생이 살았던 그 구봉산은 오늘날의 심악산이죠. 정상에 올라가 보면 이렇게 한강과 임진강이 흘러가는 것이 보이고요. 멀리 오두산성도 잘 보입니다. 자, 이게 이제 겨울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구봉의 시 중에 또 이런 시가 하나 있습니다. 분자는 어찌하여 늘 만족하며 소인은 어찌하여 늘 부족한가? 부족하나 만족하면 늘 여유롭고 만족한데도 부족하다고 여기면 언제나 부족하네. 즐거움이 넉넉한 데 있으면 부족하지 않음이 없지만 근심이 부족한 데 있으면 언제나 만족할까? 때에 맞춰 순리대로 살면 또 무엇을 근심하리요?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니 슬픔이 끝이 없네. 내게 있는 것을 구하면 부족함이 없지만 밖에 있는 것을 구하면 어찌 능히 만족하리요? 한 표주박에 물러도 즐거움은 남음이 있고 만금의 진수성찬으로도 근심이 끝이 없다네. 아주 이 글씨 쓴 거 보면 이렇게 단정하죠. 자, 그래서 오늘의 참고문헌은 한국고전번역원의 그 사면수관을 봤고요. 또 파주시 사면수관은 2016년에 나왔는데 그것도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학문으로 맺은 귀한 인연의 기록 사면수관 그리고 구봉 송선생 유호 기념비 사진을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연구원 김창경 교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백과사전도 이렇게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파주의 율곡과 울기와 구봉이 그 아주 도의에 사김을 했던 그런 자리를 한번 알아봤고요. 이 세 분에 대해서 구봉산과 심악산 그리고 이제 사면수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